벌써 날씨가 더워졌어요. 제가 1월 달부터 1월 공장 중개, 개발 도로, 그 다음에 토지 중개, 그 다음에 토지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이렇게 했었는데, 질문 있나요? 뭐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약을 파는 것은 아파트 중개가 공장 중개보다 더 어려운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아파트 중개로 대변되는 주택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그저께 아파트 공동 중개를 하나 했어요. 저도 있어요. 분양권 매매? 너는 저기 뭐야, 전세인데, 월세인데, 야, 월세, 아파트 월세? 아파트 월세인데, 하여튼, 전화를 그 상대방 중개사님이랑 10통화도 더 했어. 그렇게 하지. 네? 하죠. 네.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어떤 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고, 중개도 그거 하나의 한 파트죠. 뭐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도 있고, 뭐 세무적인 것, 세금도 있고, 세부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 다양한데, 그리고 중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아파트냐, 공장이냐, 이 차이야.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주택시장에 먼저 가잖아요. 특히 아파트 시장에 많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 결론은 어떤 차별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으려면 토지 중개를 한다라는 것은 토지 개발에 대한 것,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힘들어지는 게 인공지능 프로테크 해서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내가 아파트라고 얘기하지만 뭐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인풋하면 결론이 나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는 전부 다 뭐 피지컬 AI가 다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죠. 제가 오늘 분할에 대해서 먼저 이게 내용이 있어서 띄워놨는데, 전부 다 이제 짜집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한 게 이제 공장에 대한 거, 뭐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이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 토지 중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모이게 돼 있죠. 이제 중개활동, 우리가 중개활동하는 건 크게 4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습하면 물건 확보하는 거, 고객 확보하는 거, 거래계약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중개보수를 잘 받으셔야 된다고요. 중개보수를 잘 못 받지. 대부분 보면은 중개사조차도 인식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게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 어제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손혜수 중개사님 얘기하시길래 저도 했지만, 어제 다세대, 우리가 뭐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이라는 개념, 연립은 있고 빌라라고 하는 것은 다세대나 연립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다세대를 하나 보여줬는데, 이제 그냥 주소만 받았어. 톡으로. 내가 대신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알바.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가는데, 픽업해갖고 가는데, 별걸 다 물어봐. 에?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야. 하여튼 물어본 것 중에서 내가 일일이 대꾸해줄 이유가 없잖아. 업무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봐. 그리고 잘 안 물어봐. 지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주택은 별걸 물어. 마지막에는 뭘 물어보냐면 이웃이 좋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웃이 좋은지. 그리고 이웃이 좋고 안 좋고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제 주택 중개가 중개의 베이스예요. 막 치대해 봐야 돼. 그래야지만 업무용이 좋구나 이런 면에서 내용만 알면 돼요. 응?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발하는 거지. 응. 제일 중요한 거 중개보수에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빨간색 중개보수. 물건 확보, 고객 확보. 이제 요즘은 고객 확보가 물건 확보보다 더 중요한 시대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돼. 오늘 공부할 건 여기서부터인데 그냥 중간에 이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안에 넣게 됐어요. 오늘 공부하시는 것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2026년 4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토지 분할에 대한 내용이야. 네? 자, 보면은 감옥이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크게 5가지가 있죠. 그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하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속 적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게 된 이유가 2000년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지만 기획부동산이 판을 쳐요. 무분별하게 토지 분할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피해자 어딨냐고? 지적도 띄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칼질을 안 해놓은 땅이 없어. 그냥 뭐 전원주택 단지 모양으로 잘랐어. 그래도 길 모양을 해도 만들어 놓은 건 나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잘랐단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공유지분으로 팔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토지 분할. 이거 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돈 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토지 분할은 3가지예요. 국토계획법이 규율하는 건 토지 분할 3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 그 다음 2번째는 건축법 57조 1항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너비 5m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이 3가지를 규율하고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 자, 그런데 요 조항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분할 중에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 이것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예요. 그래서 과목이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하나요? 허가한다. 가나다라를 다 맞추었어야 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려고 하면 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지자체. 용인도 있었어요. 근데 삭제됐어. 그리고 광주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삭제한 거야. 자, 과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가나다라 다 충족해야 되죠.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및 4조 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이상일 것. 말은 어려운데 결론 1650 이상으로 자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반대로 얘기하면 4가지잖아요. 가나다라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 근데 1650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된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이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가 1년 내 5필지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그렇게 5개 필지 이하로 분할이 가능해도 1650으로 잘랐어야 된단 말이야. 용인은 1650이라고 명시를 해놨었고요. 광주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라고만 말을 해놨어. 결국엔 1650이야. 비도시 지역에서. 이 표정은 뭐지? 처음 듣는다는 표정?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실사례를 가지고 보자고요. 신원리 589-1번지예요. 한번 그 다음 지도나 포털 지도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디인지. 박병훈 중개사님 검색하세요. 왜 안 해요? 이거 땅 좋아. 계획관리 지역이야. 계획관리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에요. 손해수 중개사님 저거 얼마예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예요? 공동중개 해야죠. 120만 원인데. 네. 120 내렸어요. 그 네이버 페이 보시면 손해수 중개사님하고 저만 물건이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야. 위치 봤어요? 위치만 보라고. 여기가 참 창피한 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지금 광주가 한 1000명 이상 돼요. 네? 근데 이런 강의장 하나 없는 거야. 자, 신원리 589-1번지 계획관리지역이고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에요. 일반형인 거 그럴 거야 아마. 응? 여기 있죠 이게. 여기 592-592-19 이게 저기 뭐야 반려동물 화장장이야. 원래 저게 180인가 했다가 150이었다가 계속 내려왔죠. 예. 자, 그런데 자 보시면 589-1번지가 면적이 얼마예요? 1746이죠. 589-1번지 면적이 1746이잖아. 요거밖에 없어. 요 두 개 내용밖에 없어. 자, 그러면 1746을 한 번에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그러지 않아도 농지보존부담까지 내는데 개발부담까지 내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가장 최상위의 개발은 원형지 그대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은 왜 내냐고. 안 내면 되지. 부담금은 언제까지? 몇 년? 농지의 용도 변경, 산지의 용도 변경 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5년이야. 개발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개발을 했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정상 부과되는 쪽으로 개발을 해도 용도 변경을 해도 된다.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사의 능력은 뭐냐면 소구점을 찾는 거예요. 저기에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A3, A4로 하나씩 출력해서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보고 계속 연구해. 도대체 여기에 뭘 하면 좋을까? 예? 일단은 뭐 나왔잖아. 예? 교회? 교회. 예. 좋아요, 교회. 참고로 종교시설. 개발부담금 있어요? 개발부담금, 종교시설. 뭐요? 말해, 큰 소리로. 없어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내요. 네. 됐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농지 감면에 대한 거, 뭐 비용에 대한 얘기죠. 농지 감면, 그다음 대체살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감면,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거, 부과대상 면적, 그다음에 또 유예기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걸 되뇌어야 돼. 응? 됐죠? 너무 간단히 끝났는데? 자, 그래서
자, 개발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덩어리가 크잖아. 어? 어찌됐건 뭐, 계산해보니까 몇 평이에요? 600평? 600평이 좀 안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한 70 몇 평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개발하기보다는 2개나 3개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응? 어차피 길에 이게, 죄송해요. 이게, 보면은 591-3번지 있잖아요. 길 잘 돼 있어요. 4m야. 그리고 내 지역이고 관로, 공공 관로도 묻혀져 있어요. 연결하면 돼. 어떻게? 길에 직각으로 자르시면 되잖아요. 이게 땅이 500, 한 80평이 이렇게 보이지만 잘라도 충분히 나와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을 가서 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보여. 뭘 할 건지. 그 주변의 이웃들, 아니, 뭐, 토지의 이웃도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내 빌라, 더군다나 새로운 집, 아파트인데, 옆집을 모르지. 아파트는 옆집 모르지. 윗집도 잘 모르죠. 이제 큰일 나. 꼬마 머리 만지면. 터치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 먹을 거 주면 큰일 나, 또. 응? 움찔해. 그래도 엄마가 교육시켜. 먹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분할하는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반절을 내가 팔아요. 반절 팔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죠. 네? 그잖아. 우리 안영준 여사님 맞잖아. 반절 팔 때. 자, 그런데 5년 이내에 나머지 것을 개발하려면 개발부담금이 합산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왜냐면 내가 매수자한테 써준 사용 승낙서가 토지 임대차로 봐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 있어. 반절을 잘라서 팔았어. 그래도 2개가 합산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임의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해서 소유권 넘겨가. 이미 분할해서 소유권 넘겨가고 지가 개발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과거에 많이 했는데 개발을 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분할할 수가 없는 거야. 임의 분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선 중개사님 소유라고 했을 때 내가 매매계약서를 쓰고 분할을 하고 허가를 받고 분할을 하고 다시 허가를 취소시켰어. 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은 괜찮아. 근데 매수자가 법이냐? 그러면 또 약간의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 별의별 머리를 써가면서 그걸 했다고. 몇 가지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나요? 그냥 참고로, 진짜 세상이 좋은 게 이거 AI가 만든 거예요. 네?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빨리. 오게티가 있어요. 못 찾았어요? 다 나이가 연식이 있구나. 못 찾는 거 보니까. 맞아요. 비율. 제가 비율을 B자를 썼어요, 여기다가. 됐죠?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들어. 매매계약 작성하면서 계약금 지급하고 사용승낙서를 교부해줘야 돼요. 사용승낙서는 일종의 실무문서야. 응?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9조에 있어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돼.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게 통용이 돼요.
참 과거 제가 20년 전에 중개할 때는 힘들었어. 어르신들이 사용승낙서 해주면 해줄게 그래. 근데 그냥 사용승낙서만 해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인감 띄워주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거 설득하는 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돼. 응? 그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안정준 중개사. 그 사람의 성향을 딱 보고, 이분은 사용승낙서는 해주는데, 인감 날인과 막도장으로 해주려는 경우는 안 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향상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 처음에? 그런 거, 아예 인감을 안 떼주려고 한다니까, 인감을. 취소는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 인감 떼어주는 사람 안에 반대급부로 허가 취소원을 제공해 주는 거고, 아예 인감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트라우마. 인감 떼어서 연대 보증 하나 해줬는데 폐가망신 했대더라.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유지, 아버님 유지야. 절대 인감 떼어주지 마라. 이런 경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법무사에서 이제 일반 기술적인 건데, 변호사를 부르세요. 변호사를 입회시켜. 적어도 변호사 입회시키면은 그냥 넘어가. 아니면 법무사까지. 네. 네. 아니면 토목 측량이나 건축사를 입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현 중개사가 고득히 끄덕이는데 공감하는 거야. 왜? 중개사 신뢰 안 해. 중개사 신뢰 안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 신뢰해. 변호사 내용 많아도 변호사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프로세스 설명해주면 인감 줘버려 아예. 변호사한테. 알아서 찍으라고.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어떤 그런 계약 진행을 좀 편하게 가져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부르세요. 알바비 주고 어차피 그분한테 맡길 거 아니야. 토목 측량한테 맡기고 건축사한테 맡기고 할 거 아니에요? 계약 진행할 때 좀 큰 계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설명하지 마세요. 알아도 건축사님 아니면 토목 측량 소장님 우리 계약이 있는데 좀 와서 좀 봐줄 수 있냐. 근데 그 사람들도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살짝 고춧가루 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매도인이 물어봐.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나는 한 2개월에 3개월 잡는데 그 친구들은 여유 있게 지가 해야 되니까 5, 6개월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매도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 제일 좋은 건 변호사 부르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 계약 내용만 봐. 계약 내용만. 예? 법무사. 예? 근데 토목이나 이거는 자기가 또 나중에 허가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얘기해. 그럼 어떤 매도자가 팔겠어? 그죠? 안 팔아요. 절대. 일단 2개월 연장하고. 예. 보면 저를 못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용상서? 못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건데 매도자는 매수자도 못 믿고요. 중개사 별로 신뢰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도 기술적인 거예요. 됐죠? 토지사용승낙서. 일종의 제가 저번에도 그 실무문서라고 해서 토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료는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줬지? PPT로 줬나? 파일로 줬나요? 아니면 뽑아줬나? 모르겠네. 자. 비올리 305-3번지요.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오늘 이제 공부할 비올리 305-3번지. 매매 목적물은 305-3번지하고 옆에 306번지예요. 네? 305-3번지하고 306번지.
지목은 둘 다 전으로 돼 있어요. 자, 오늘 뭐 제가 아파트 중개가 공장 중개보다 더 어려운 이유라고 했지만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개발 목적의 원형지를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계약 특약은 어떻게 쓰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갈 건지 또 이게 거래가 가능한 건지 응? 제가 오늘 자료 중에 있긴 한데 특약에 쓰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이행 불능인데 굳이 쓰면 뭐 할 거예요? 어? 시간만 아깝지. 도저히 이행이 불능이야. 이행이 안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특약에다 써서 계약서를 마무리 지어요. 어? 물론 중개부서 먼저 받고 입 닦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 오래 가겠어요? 자, 305-3번지하고 306번지. 자, 305-3번지는 매도자 1인 명의로 돼 있고요. 본부지는. 306번지는 세 사람의 공유로 돼 있어. 세 사람의 공유로 돼 있거든요. 저건 도로로 쓰려고 했나 봐. 네? 306번지. 어차피 저분은 뭐 집을 짓든 305-3번지에다가 뭐 그냥 단순히 뭐 소매점이나 단독주택을 짓는다라는 개발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특약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응? 그냥 계약만 쓰면 돼? 예? 인허가요? 인허가 뭐? 인허가 조건부? 뭐 그럼 제일 완벽하죠. 인허가를 조건부로 쓰면 제일 완벽한데 매도자들이 그러죠. 네가 알아서 알아봐. 예?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다 사전에 짚어봐야죠. 제가 또 특약에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왜 굳이 특약의 조건으로 넣냐는 거죠. 네? 자, 저 상태로는 305-3번지가 306번지가 세 사람 공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은 305-3번지 소유자고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주변에 있겠죠. 응? 자, 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로로 쓸 거야. 306번지를 도로로 쓰려면 우리가 지목을 전해서 도로로 바꾼다. 이건 뭐예요? 공유물의 처분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결론, 사전에 동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안전빵은 조건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짚어봐야지. 만약에 나머지 두 사람의 동의가 불가능하면 저거는 허가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사님은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다 써놨을 거야. 제가 뭐 최근에 상형 문자를 하나 해독한 게 있거든요. 저런 관계인 것 같은데 뭐 자기네끼리 써놨는데 도대체 주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수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갖고 왔어. 옛날 걸. 에? 이거 완전 상형 문자 해석하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오세요. 와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땅을 뭐 해주기로 했는데 뭐 그냥 말로 편하게 그냥 구어체로 썼어. 주어 없이 썼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조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발을 하려면은 개발 요건 중에 물리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배수 설비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관로를 묻을 수 있냐? 이것도 내 지역일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306번지 두 사람의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개발행위가 들어갈 때. 계약서 쓸 때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를 해서, 당연히 나머지는 한 사람은 자기니까 상관없고, 개발행위가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개발도로 책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사용승낙서를 해놨어요. 개발행위 할 때 그 내용을 어떤 경우는 백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백지는 안 되고 내용을 다 타이핑 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백지로 써 있으면 절대 도장을 또 안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로 지정이 돼 있어도 제가 용역하고 있는 게 수도 급수 신청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배수 설비 설치 신청 이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워낙 뒤였어. 막 민원을 막 제기하니까. 응? 그리고 판례 입장이 도로에 대한 사용 권한은 있어도 사용료는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근데 사용료는 굉장히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도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도로의 사용 수익권은 인접 필지의 편익에 제공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는 세금을 안 내, 재산세를. 근데 뭐 거기서 뭐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과거에 대가를 받았겠지.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면 예전에 제가 본 사례에서는 뭐냐면 어떤 분이 땅을 자기 도로라고 그 땅을 밟고 가는 7명인가 6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사용료. 사용료 청구 소송했어. 그랬더니 판사가 조정을 했어. 뭐라고 조정했냐면 평생 20만 원 주고 탱 쳐라. 네. 그러니까 그냥 어르신이 수고했다고 들고 다니면서 소송 걸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떳떳하잖아. 20만 원 한 번 줬으니까 끝이야 이제. 응? 그냥 뭐 거기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뭐 말뚝 받거나 아니 돌멩이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일반교통 방해죄. 그래서 지금 광주가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세 가지 경우예요. 도자는 지켰어. 도자가 안 지켰어도 유일한 통행로인 경우는 시굴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거기다가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상수도, 오수, 우수, 가스관, 뭐 통신, 전기 가능해요. 자, 지목이 도자. 그럼 도자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 조소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토지 분할, 죄송해요. 토지 분할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 뭐라고? 5m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도로가 4m로 잘라졌다. 그러면 분명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거야. 이미 분할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도로가 대부분 4m잖아. 그러면 토지 이동 조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어. 자, 도로로 지정했어. 근데 그때 도로 지정할 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불특정 다수가 쓴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안 들어간 경우야. 왜 그때는 광주에 다 지하수 먹고 있어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못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불특정 다수 지하 매설물 써놨어도 사용료는 별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은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끔, 민원에는 휩싸이지 않게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신청인들이 각서를 쓰는 거예요. 이행각서 또는 공증받아서 혹시나 수도와 관로 설치로 인해서 도로 굴착했는데 사용료는 아직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용료에 대한 얘기, 사용권이 아니고 사용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가 있으면 우리가 연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일 들어가야 돼. 공무원들이 다칠 건 없어요. 대신 그런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제가 하는 건 그거야. 길도 막을 수는 있죠. 근데 될 수 있는 데는 막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어차피 쓰지도 못해. 어느 세월에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받겠어요. 괜히 내 후손들만 재수없지. 그런 말을 꼭 해요. 길 막으면 후손 앞길이 막힌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건데 왜 길을 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적당히 받고 얼른 주라 그래. 그잖아. 그리고 길이 넓어야지, 거기가 지역이 발전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농지법이 강화됐잖아요. 저것을 농지로 취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용 의무가 생긴단 말이야.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아예 취득할 수가 없고. 자, 법인이 복습하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영농 목적으로. 어떤 땅? 영농 목적, 영농 법인, 일반 법인은 그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외에는 안 돼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외에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이 특약이 그걸 것 같은데 이건 이해했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가나다라가 다 해당돼야 돼.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토지 분할은 세 가지. 두 번째가 건축법 57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너비 5m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요 요건 가나다라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가가 있었는데 가가 요번에 삭제가 됐다. 자, 용인에서 중개하시는 용인 것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용인은 이따가 삭제를 했어요. 광주도 따라 삭제한 거야. 대신 오필지어야 한다. 1년 내. 아시겠죠? 자, 원형지 거래 특약, 농지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보시는 거니까. 원형지 매매할 때 특약에다 넣는 거거든요. 일단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계약에서 진행할 것들을 최대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뭐 저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매도자 책임일 수도 있고 매수자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매도자가 조금 매도자가 여자분인데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거래하는데 되게 힘들었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안 해준대. 근데 매수자가 법인이야. 네? 특이한 거 없어요? 두 번째,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 매수인의 지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인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법인이라는 거죠. 그거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법인이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네? 법인이 토지를 사서 개발하려고 그래. 근데 그 경우는 없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응? 개발행위. 법인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일반 법인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받아서, 그러면은 개인이 받으면 농지 이용 의무가 생기죠. 그거는 그 개인만 생기는 거야. 개인이 농지 이용 의무가 생기는 상태에서 법인한테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요할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난 다 필요 없고, 나 승낙서 절대 못 해줘. 근데 땅은 싸? 그럼 어떻게 해? 개인으로 넘겨와야지. 승낙서를 안 해주면 법인은 절대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를 했지. 아니, 그러면 이전 비용이 한 번 더 든다. 그랬더니 그만큼 깎아줘. 그러니까, 아니, 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정년퇴직 하시고 뭐 했는데도, 근데 그 옆에서 고춧가루 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무사야. 사용승낙서 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야. 응? 그래갖고, 내가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 못해도, 우리 모 땡땡하고 물건지 중개사님이 갔어. 전라도 광주를. 하고 허탕 치고 왔네. 그리고 내가 그랬지. 다시 가. 다시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계약서 썼어요. 왜요? 그쪽 법무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고 그 제3자잖아요. 제3자니까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용승낙서를 해줬더니 뭐 문제가 되고 뭐 진행도 안 되고 그렇지 어스레기들이 하니까 허가도 안 나는 땅 사용승낙서 해주면 뭐해? 절대 허가 안 나니까 소유권 못 하니까 지지지지 시간 끄는 거지. 응?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분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그래서 아파트 중개가 공장 중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개사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내가 이웃집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뭐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강행 규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특약 2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2025년 6월 1일이니까,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질문 없어요? 읽어보시고 질문하세요. 이거 말고 위에 여기서 저는 저것을 넣어요. 대부분 세 번째 뭐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저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 계약 본문에. 근데 저걸 다시 한번 써준 건 사족이긴 한데 저거 갖고 많이 싸우니까 특히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6월 1일이 끼었을 경우 저런 것들은 넣어줘야 되겠죠. 또 실수하다 보면 하는데 세 번째 왜 넣었을까요? 본건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당생의 면적 기준으로. 네. 이게 이제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라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와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의 차이점이야.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계약 해제 사유가 돼. 손해배상 문제도 생겨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주관적이야. 아, 나는 그 면적이 없어서 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요?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야. 야,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겨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 조항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 경계점 좌표가 이제 통일이 됐죠. 예? 이제 세계 측지계로 통일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XY 좌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통일이 됐어. 위성에서 찍어도 똑같단 말이야. 예전에는 뭐 일본 좌표계 측지계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등기부 등본이나 뭐 토지대장을 보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응? 그래서 하여튼 세계 측지계다. 그러면 통일이 된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토지 이동 있죠. 토지 이동. 우리가 저렇게 땅을 중개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 땅을 중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렇게만 쓰면 돼. 그런데 큰 땅의 일부를 팔아. 큰 땅의 일부를 사고 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임야야, 임야. 임야가 10,000평이야. 어? 10,000평인데 그 중에 3,000평을 분할해서 파는 거예요. 응?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네? 그냥 잘라서 팔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등록전환이라는 걸 해요. 등록전환.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축척이 정확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대부분 면적이 감소돼. 그런데 열에 하나 정도 면적이 증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부합지가 한 13%인가 15%인가 돼요. 안 맞아, 지적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10,000평이에요. 10,000평, 3,000평, 3,000평, 3,000평. 그럼 1,000평 남아야 되죠. 1,000평이 안 남아. 잘라주는 데는 당연히 1,000평을 잘라서 팔았을 거 아니야. 어? 우리 박병훈 중개사님이 10,000평 갖고 있었는데 손혜수 중개사님한테 3,000평을 매매 계약 썼을 거 아니에요. 몇 번지 얼마 중에 뭐 우리 10,000평이라고 안 하죠. 제곱미터로 표시하잖아. 이렇게 해서 했어. 그리고 잘라서 줬어. 당연히 측량할 때 자르겠지. 정확히 면적을. 그럼 남는 게 7,000평이어야 되는데 7,000평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등록 전환을 해봤더니. 그런 것들. 등록 전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3,000평, 3,000평, 3,000평 떼줬더니 마지막에 한 1,300평, 300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계속 발생할 거예요. 모든 걸 수치 지적부로 넘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야도하고 지적도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등록 전환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미연에 해결하세요, 미연에. 그래서 원형지를 중개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로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실측했는데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 1,000평인데 실측했더니 990평이야. 그 10평값 어떻게 할 거야?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그걸 정산해야 되고요. 또 나는 10평이 부족하니까 계약 해제할래. 해제 사유가 돼요. 왜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그게 정당하면 좋은데 계약을 해제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계약 쓸 때 중개사는 수량을 지정하지 않은 매매로 계약을 한다. 저럴 때 이제 문제는 문제지만 옆에 이제 건물 내린 거예요. 조금만 되면 예. 그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건물이 침범한 거,
근데 사실은 건물이 침범할 수는 없어요. 원칙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측량을 건물을 짓기 전에 측량 한번 하죠. 일단 건물을 짓고 나서 현황 측량을 하는데 그때 국토정보공사에 있던 직원이 잘못한 거야. 어떻게 건물이 넘어갔는데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 남 건물을 배우게 네. 준공이 안 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옆에 아, 그거는, 그때 내 원형들을 할 때요. 네. 옆에 건물이 나와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야. 그 문제가 생기잖아. 문제 범죄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측량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항을 달았죠. 뭐라고? 그러니까 딱 위성 사진 봤을 때 물론 위성 사진이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현황 측량을 하자고 해요. 경우는 매수자가 되고 그리고 넘어간 부분에서 측량하는 거를 계약하기 전에 이하 경험업사 계약할 때도 위성 사진으로서는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늘져가지고 왜냐면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 보인다고 하면 아예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매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강월도 같은 경우는 거를 잘랐어요. 나온 거 지금. 그리고 이화공사 할 때는 이제 넘어간 것 같아서 현황 측량을 했는데 넘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림자. 그래서 근데 중간에 필지가 분할된 거를 그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해주는 조건을 갖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조금 약간 위성 사진 봤을 때 좀 넘어갔다 싶으면은 좀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결하는 거를 누가 부담해요? 그 측량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양식과 할 때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그거를 짚고 취약상을 넣고 진행을 해요. 저는 그래요. 매수자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위성 사진, 왜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씌워도. 그죠?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담도 이제 해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김포에 있을 때? 하여튼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매수자가 측량하라고 그래. 대부분 매수자가 이 일을 달거든요. 설명을 해줘요. 아니, 뭐, 저쪽이 넘어왔다고 그래서 내 땅 아닌 거 아니잖아. 어? 저 사람이 내 땅 침범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점유 시효추도 그런 거 되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그러면은 뭐, 방해 제거를 하거나, 뭐 그거는 이제 매도자가 넘어가면 매도자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대부분 그렇게 보면 땅 모양이 안 이뻐. 그럼 잘라서 주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왜냐면 측량 비용이 예전에는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률이었거든요. 정액제였어요. 근데 지금 필지별 공시지가 그다음 꺾인 점 이걸로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략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측량하자 그러면 그럼 네가 측량 비용 내라. 그리고 만약에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넘어갔으면 매도자가 측량 비용 줘라. 예. 왜냐하면 지금은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지. 또 그거 갖고 가타부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개사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는 거야. 예?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이제 거기에 막 필 꽂혀갖고 막 경기가 넘어간 것 같다. 위성시장에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넘어가요. 예? 그리고, 아니, 뭐, 넘어왔으면 또 그거 풀어주면 또 수수료 잘 받잖아. 넘어가는 걸 보면 저희는 그게 아예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요. 예. 넘어갔으면은 거기 금액을 조정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자가 유난히 특별 거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아쉬운가 보죠. 매수자가 아쉬우면 약간 매수자 편은 좀 하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그걸 짚고 계약에 투자에 넣고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나서 뭐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이미선 중개사님은 뭐 사고가 없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요. 저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고 남 사고 난 거 해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해줬어. 그래갖고 막 소송 당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하고 내가 그랬지. 아니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안 보이냐고. 분명히 넘어왔어. 내가 뭐 이게 뭐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 땡땡 중개사님, 모 땡땡 중개사 소송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소했어. 매수자가 중개사를. 이거 사기라고. 어? 근데 아니 왜 그랬냐고. 이게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몰라. 그때는 안 보였대. 명백히 넘어갔어. 어? 지적상으로 그 뭐 이렇게 살짝 밀고 당기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안 보이지? 어? 돈에 눈이 어두웠나? 계약에 중개보수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중개사가 하는 게 물건 확인이에요. 공부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가서 경계, 지세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저도 중개사고 한 번 있었어요. 신월리 38번지. 그래갖고 신월리 38번지 한번 보세요. 중개사고는 아니고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했지.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이상 없어 보이죠? 우측에, 길 따라서 우측에. 아니, 거기가 이제 그 뒤쪽에 집을 짓기 전에 38번지 오른쪽에 집을 크게 지어져 있죠. 그 집을 짓기 전에 거기가 이제 공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8번지가 넓게 쓴 거야. 남의 땅을. 넓게 썼어. 근데 이제 38번지 옆에 땅이 몇 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건물을 짓는데 38번지보다 더 높게 한 거야.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하니까. 예? 살짝 뛴 거야. 뛰었어. 근데 저는 38번지를 거래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위성으로 보면 지적이 잘 안 맞아요. 살짝. 그래갖고 넘어갔지. 그랬더니 뭐 뒤에 뒷마당 만들어 놓고 돌담도 쌓아놓고 뭐 장독대도 만들어 놨더라고 아주머니가. 뭐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했는데 그분이 그걸 팔고 갖고 새로 오신 분이 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그 새롭게 옆에 지으신 분이 이제는 선배가 고참이 된 거야. 당신 이거 내 땅인데 이렇게 된 거야. 뭔 소리냐? 자기 뒷마당인 줄 알고 옆에 뒤쪽 공간에 짜투리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샜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쪽 내가 물건지였나? 제가 물건지고 손님지는 따로 있었어요. 응? 그래갖고 뭐 해갖고 또 아주머니가 똑똑해.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 광주시청에다도 넣은 거야. 그리고 또 소명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인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뒷마당이라고. 응? 그래갖고 뭐 우리는 빠져나갔지. 근데 단 한 가지 좀 걸렸던 건 있었어요. 문제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도인을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수수료를 좀 더 받았거든. 응? 아니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당연히 수수료 받아갖고 그 매수자 쪽 부동산이랑 나눠줬지. 뭐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뭐 10배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한 2배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절대 수수료 받을 때 문제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었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갔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그때는 욱해갖고 옆집 아저씨가 긁으니까 욱했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었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거기 와서 아토피가 싹 나았대. 그래갖고 다행이야. 그리고 또 한번 파셨을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박병훈 중에서는 변명인데 내가 가서 안내했으면 그런 일 없죠. 네? 그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공이 있으니까 그냥 보여주라고 오니까 덜렁덜렁 가서 보여주고. 네? 저는 이제 계약할 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습관적으로 내일 계약이 있잖아요. 뭐 우리 소속공중개사가 내일 계약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날 못 보면 아침 일찍 일해서 가서 현장을 봐. 내가 계약만 쓰는 AI가 아니잖아요. 응? 계약을 써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특이하게 잘 안 넣어요. 특이하게 넣는 순간
계약은 잘 진행이 안 돼. 어? 될 수 있으면 특이하게 넣지 말고 언제? 도장 찍고 계약금 넘어가기 전에 말로 간단히. 아시겠죠? 응. 아니 뭐 굳이 거기다 특이하게 다 써봐. 저거 어떻게 되냐면 가서 또 옆에 검사를 해, 검사를. 저걸 누구한테 갖고 간단 말이야. 임선 중개사님한테. 그리고 박병훈 중개사님한테 갖고 가.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중개사의 친구는 가장 훌륭한 고객은 중개사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개사의 가장 중개사야. 네? 아니 전화 오는 게 그거예요. 처음 중개사한테는 야 이거 내가 뭐 하나 샀는데 뭐 했는데 중개부수 얼마야?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중개했어? 그런 거요. 맨날 그런 거나 물어봐. 그래서 그렇잖아. 예. 그래서 뭐야? 차별화. 야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지금은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 야 나는 2배 준다 그래. 나는 2배. 실제로 제가 파는 것들은 거의 다 2배 줬지. 이런 것들은 막 녹화해야 돼. 저는 내가 파는 거 다 2배 줬지. 그냥 법정 수수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성남에서도 경매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경매 딱 받아갖고 오면 중개사들이 줄 서. 본인이 팔겠다고. 응? 그리고 알아서 세금 싹 정리해 준다니까. 뭐 그 다음 얘기는 노코멘트. 알아서 해줘요. 내가 오늘 받아와도 내일 팔아 그냥. 응. 2년 그때 계속 바뀌었죠. 지금 2년 거주해요? 거주 요건 있어요? 비과 살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죠. 네? 비과세, 1세대 1주택.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다 팔았어요. 네. 다 3년 이상 보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중개사님이 자기 자식 사준 거야. 지금 아파트 투자하듯이. 취소원 있잖아요. 예, 허가 취소원. 허가 취소원에 임감을 붙이는. 예. 사실 그때 되면 그걸 사용할 때 되면 임감 시효가 다 지난단 말이에요. 예. 아, 예. 그 형식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죠. 인감에서 관공서에서 원래 인감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없는. 예? 아니죠. 이제 없고 3개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뭐 할 때 요구하는 것은 3개월을 요구하는데 인감의 유효기간은 원래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만든 거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3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띄워달라고 그래, 인감만. 네.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진짜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떼준다, 그럼 허가하면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응. 응. 안 떼주면 그냥 허가원 집어넣어. 그럼 너 엿먹어보라 이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른 떼줘야 돼. 연장하려면 상황상. 알죠. 내가 선배님 마음 알죠. 뭐 허가 취소한 유효기간을 떠나서 뭐래도 한번 그 개발 목적의 원형지 중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준비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마지막에 허둥지둥해. 예? 내일 계약 써야 되는데. 자, 거래계약 특이하게 써야 될 거, 방금 전후에 해야 될 거, 행정 인허가 확인 과정,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실패 시 처리 기준은 쓰지 마요. 예? 저런 거 쓰면 저것들이 또 발목을 잡아. 저거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성격. 제가 거래계약 완성 조건이 고객의 니즈 파악, 성향 분석, 현실성 판단인데 성향이 진짜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 응? 별것도 아닌데 꼭 저거 실패 시 처리 기준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매몰돼가지고 꽂혀가지고 다른 거 진행이 안 돼. 응? 저거는 뭐라고요? 계약서 2장 찍고 계약금 가기 전에
간단히. 그냥 다,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쓱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미쳤어요? 실패하면 중개보수 주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실패시키면 안 되지. 끝까지. 불독 정신으로. 아, 불독 말고 뭐지? 그 강아지 있잖아. 걔는 투견대회도 못 나간다며. 한 번 물면 안 놔서. 중개사는, 그럼, 한 번 손님의, 자, 저는 그런 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꼭 이행도 안 되는 이행 불능인 것을 계약을 진행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라도 좀 가지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중개사님들이 신념이 없어? 지금은 어때요? 모든 뭐 수도, 오수, 하수, 가스, 통신, 전기가 전부 다 그 도로로 해서 내 사업 부지로 들어오잖아요. 뭐 사업 부지가 주택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로의 기능인 거죠. 도로의 공간 기능 중에 배수 기능. 뭐 도로를 크게 따지면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공간 기능. 공간 기능 안에는 제일 중요한 배수 기능. 배수 기능이 없으면은 그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쓰는 물을 어디다 버릴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난 개발도로 강의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그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게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불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게 뭐예요? 글로 뭘가 버린다는 얘기야. 물론 뭐 환경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거는, 다시 한번 질문을 좀 알아듣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좀 전에 질문했던 거? 자, 공장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목은 노자가 찍혀 있어. 근데 공장 부지 소유자하고 이 도로 소유자는 달라. 뭐 도로 지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자야. 그럼 그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교통 방해죄. 일반교통 방해죄라는 것은 꼭 여러 사람을 통행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거야. 자, 거기에 살고 있는 공장이지만 공장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인도 들고 나잖아. 그 통행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일반교통 방해죄라는 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냥 밟고 다니는 건 뭐라고 안 해. 뭐 펜스를 치거나 뭐 돌을 놓거나 해서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축이나 새롭게 신축할 때 부시고 멸실하고 이랬을 경우 이제 중간에 또는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랬을 때 도로를 굴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굴착에 대한 굴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야. 네? 그걸 갖다 명시적으로 법에 없기 때문에. 근데 민법 218조에 시굴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굴권 확인. 그거는 뭐냐면 이게 유일한 통로야. 또 내가 여기를 쓰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 했을 경우에 하수도, 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을 매설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 거기서도 인정하는데 이게 지목이 도로야. 그럼 언젠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인데, 자, 도로를 갖다 5m 이상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예? 4m 간신히 잘랐겠지, 옛날에. 그럼 뭐예요? 뭔가 개발행 허가를 받았으니까 잘랐겠지. 응? 토지의 분할 중에 5m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토지 이동 조서를 보면 분할한 것만 나오지 도로 지정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또 도로 지정에 대한 근거가 있어도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개야. 왜? 우리가 소유권에 의한 사용 수익권이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포기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포기됐다고 봤어. 근데 그게 살아났어요. 소유권의 특성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포기될 수 없는 권리야. 그래서 제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포기된 걸로 봤을 때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좀 주겠지. 하지만 내가 도로를 갖고 있어도 도로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잖아요. 인접 필지의 편익에 제공됐다고 본 거야. 소유권은 처분 권능과 사용 수익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은 나한테 유보돼 있지만 사용 수익 권능은 인접 필지의 편익. 그러니까 이걸 도로가 되면서 인접 필지가 맹지 탈출했잖아. 그게 판례 구성이거든. 그래서 사용료를 청구해도 그것은 미미할 거다. 그리고 아예 줘버려. 판결 받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 들어오면 재판을 판사가 조정해요. 오세요. 오세요.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사실관계 딱 한 다음에 손해난 게 없잖아.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자, 현황이 농지야. 아니, 현황이 도로야. 지목은 전이에요. 재산세 내야 안 내요? 현황이 도로야. 지목이 전이에요. 또는 지목이 대지야. 도로 내요?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낸다. 낸다 손 들어. 안 낸다.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 시군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는지 안 내는지. 네. 안 내요. 안 낸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라고 확실하게. 네. 현황 실질한테 뭐 도로 쓰기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네, 안 내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하면 계속 부과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응? 항아리형이야. 이제 공도에 내 땅이 대지가 이렇게 입구처럼 쭉 해갖고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내 땅을 밟고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얘기하면 재산세 부과를 안 해. 면제를 해줘요. 공공용이잖아. 공공용. 아시겠어요? 근데 얘기 안 하면 계속 부과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지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비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안양 호계동이었었어요. 한 20년 전에. 재산세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 자기 재산세 낸다는 거야, 다. 라고 이제 얘기했지, 담당자한테. 재산세과. 이거 도로로 이만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목 변경하고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료 청구하는 게 더군다나 도자 찍혀 있다. 근데 그 도로를 가지고 사용료를 청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판례가 우리 판사님들이 좀 뭔가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가 엄청 혼란해져. 나라에서 다 수용해야지 그러면. 그죠? 실제로 포장을 누가 해? 마을에서. 시에서 포장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도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의 위치를 지정 공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포장해요. 뭐 정주권 개발 사업이든 깨졌어. 누가 다쳤어. 자, 다쳤어.
이미선 중개사님이, 소유자가 이미선 중개사님이야. 이미선 중개사님이 책임져요? 거기서 누가 가다가 맨홀이 생겨갖고,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걸려서 뭐 차가 망가졌어. 누가 보상해줘요? 광주시에 갖다 붙으면 광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걸? 자기네들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해도.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 원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만 해야 되겠죠. 근데 주체가 애매모호해. 응? 아시겠죠? 우리가 우수도 마찬가지예요. 우수도. 수도는 시에서 다 관리하죠. 시 재산이잖아. 상수도 사업자가 뭐예요? 대부분 해당 지자체지 뭐야. 네?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마을 상수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수도, 공공우수도가 있어요. 내가 전원주택을 개발하면서 깔은 거야. 이건 개인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로 자동으로 넘어와. 네.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왜냐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 긴급 피난, 재난 상황, 이런 거잖아. 소유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땅 파는 거지. 아니, 그게 막혀갖고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데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공공우호소로 잡혀요. 전산망에. 네. 그럼 답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신 그런 게 있어.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앞에 들어가는 쪽에 도로에 내 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응? 왜? 자라보고 놀랐잖아. 대출 안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해야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중 소유권 매수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중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일부 이전을 했어. 이전할 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왔냐면 반대파 종원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야. 야, 이거 매매가 자체가 무효야. 그러면 그 매매를 원인으로 기초로 해서 한 근저당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지. 근데 재판에서는 질 확률은 낮아요. 근저당권자가. 왜 그러냐면 선의의 제3자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은행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감사기관에서 문책을 당했어. 야, 너 이런 거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피해. 우량한 종중 아니면 얘기 나왔으니까 종중 거래할 때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네? 대표적인 게 종중, 그다음에 종교시설, 교회나 절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새마을에, 여기 신대리 마을에, 그다음에 학동리 마을에, 이것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물건을 갖고 올 때 총유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총유. 우리가 세 가지 소유권이 이제 단독 소유, 그다음에 공유, 합유, 총유 얘기하잖아요. 총유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규약이 있어요. 규약. 그다음에 이제 종원들에 대한 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하여튼 있어도 싸워. 그러니까 할 때는 알고 하셔라. 자, 건물이 지어졌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은행에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을 해야 돼. 적어도 도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한번 쭉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문화가 안 돼 있어. 응? 이 도로가 개설된 경위,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은 대가,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로만 경매로 받잖아요. 도로만 경매로 받고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혼란스러웠지? 근데 지금 판례가 계속 나왔어요. 너는 어차피 이게 도로로 공도로 사용되는 걸 알고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지.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판례가 정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몰라. 나도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 방법이지만 하여튼 뭐 공유 지분 뭐 이런 거 경매 받아서 목리 부려라. 어? 목리 부리면 어떻게 돼?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받아갖고 1억 받는 게 아니야. 어? 1,000만 원 이하로 받아갖고 1,000만 원 받는 거야.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어떤 정당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덩이 더러워서 주는 거야. 어차피 괜히 내가 재판장에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느니 야 주고 그냥 사갖고 오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해요. 아니, 큰 거 하면 되잖아, 큰 거. 정말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해봤자 다 지금은 판례가 정립이 됐어요. 나왔어. 응? 어차피 네 도로로 쓰고 다니는 거 다 알고 그거 낙찰받은 거 아니냐. 도짜 도로로. 네? 네. 그거 봐서 목리 부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사용료를 청구한다고 그래도 그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면 아예 재판을 해. 반대로. 네? 미리 받아놔. 내가 내 사업 부지에 들어오는 도로에 내 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럼 그 도로 소유자들 상대로 확인소송 다 받아놔. 응. 그리고 팔 때 그거 주면 되잖아. 나 이 판결 다 받았다. 네? 거꾸로. 은행에서 갑자기 어느 날 브리타 한 대 맞는 거지. 이거 대출 안 나오는데요? 그럼 나 팔지도 못하는 거야. 매수자가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 거꾸로 받아놓는다는 것은. 아예 시골권 확인 소송을 걸어. 어? 그리고 그분한테는 양해를 구해, 미리. 응? 오해하지 말라고. 그 방어해봤자요. 시간만 걸리지. 무조건 시골권 확인 소송하는 사람이 이겨. 왜? 유일한 통로잖아. 내가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온 거 대비해가지고 도시가스는 더해요. 왜냐면 수도는 수도 사업자가 시군이고 그다음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는 민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틀리면 뭐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승낙서 받아오라 그래. 응? 도로 지정돼 있는데도 승낙서 받아오래. 아 자기는 필요 없고요. 상류에 대한 청구를 받으니까. 어? 그럴 때는 어떻게? 아 지금 당장 내가 도시가스 끌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 혼자 하면 돈이 왕창 들어. 같이 하면 돈이 조금 들어. 그럼 시골권 확인 소송. 응? 그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걸어. 아니면 여러분 직접 해. 비용 많이 안 들어요. 판례 갖다 붙여놓으면 돼. 요즘 있잖아. 여러분의 개인 고문 변호사. 그렇지. 응? 아니 서류 토지대장 짝짝짝 띄고 등기 뛸 필요도 없어. 토지대장만 띄면 돼. 그 사람 권리관계가 뭐가 중요해. 해갖고 쭉 하고 보정하면은 해보세요. 시간이 뭐 요즘처럼 뭐 시간이 돈 먹습니까? 아시겠죠? 자, 내가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도로 지분이 하나도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또요. 저도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네. 없어요? 자, 복습. 그때 안 왔었죠? 두 분. 공장할 때.
모르겠는데 비교했는지. 공장 중개, 제조장, 제조업소 공장. 제조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그래서 앞에 제조, 맨 뒤에 장.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그게 제조장이에요. 그래서 아예 제조장이라고 얘기해야 돼. 제조장. 제조장과 공장의 차이. 이러면 안 돼. 네. 제조장은 공장과 제조업소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제조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비공장은 제조장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초로에서 공장을 정의하고 있죠. 네.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거기서는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조에 대한 개념, 제조나 수리에 대한 개념은 1종 근생에도 있고 2종 근생, 뭐 너목도 있지만 남목에도 있어요. 응? 아목, 자목에도 있어. 남목에도 있고. 아목, 자목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에도 제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가스 제조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 시설. 그 중에도 정비 공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감량화 시설. 이런 것들도 제조 가공이에요. 우리가 제조라고 하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두되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단, 절곡 이런 것들도 다 가공인 거죠. 응? 응. 그리고 거기서 써 있죠. 가공해놓고 물품의 제조 가공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응? 표백, 염색, 표백, 또 고장, 정련, 건조, 봉제, 인쇄 이런 것들을 등이라고 했어요. 또 외에도 우리가 종류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제조 공장이에요. 공장. 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우리 정비 공장은 구분을 해야죠. 자, 우리가 공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공장 설립, 공장 등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 절차를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대기 배출, 폐수 배출,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제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공장 설립은 신설은 새롭게 짓는 거야. 증설, 거기서 넓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업종 변경.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그 공장 코드를 정하지 않고 또 정했다가 썼는데 거기서 공장 등록을 없애고 딴 데 갔어. 그럼 그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라인을 까는 것을 제조시설 설치. 그래서 크게 5가지인데 실무적으로는 공장 설립 중에 공장 신설과 제조시설 설치 이 2가지만 많이 써요. 실무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공장 등록은 그렇게 하고 완료보고 하면은 공장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제조장의 면적이,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 공장 등록 대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적 공장 등록 대상이다. 그 다음에 또 공장 나왔으니까 농지법 32조 1항에서 오히려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우리가 농지법에서는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장이에요.
제조장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농림지역에서 오히려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하다. 폐수에 대한 문제만 하면 돼요. 대기환경보존법, 물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추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것은 뭐라고요? 공해공장. 공해공장. 근데 지금은 정해졌어. 1종부터 3종까지 안 되고, 대기배출은 1종부터 3종까지 안 되고, 폐수배출은 1종부터 4종까지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과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서는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이라고 표시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거지. 응?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죠. 근데 지금은 명확히 구분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공적 장부를 보고 접근하는데, 토지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이건 뭐 계약하기 직전이나 보죠. 좀 찝찝한 거, 이런 것들이랑 미리 떼어보는 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일단 포털지도로 위치를 보세요, 위치. 접근성, 그 다음에 토지의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도로에 접해 있는지. 도로에 접해 있는데 가격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반값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쫙 보는 거지.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수변구요. 개발 제한구요.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용도 지역을 다 보는 거죠. 그 다음번에. 그리고 토지의 형상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용도 지역이라도 이런 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핑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하기 직전이나 뭐 이럴 때,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어서 권리관계. 내가 이거는 굉장히 팔고 싶은데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꼭 떼어봐야 돼. 왜 떼어봐? 히스토리 파악을 위해서. 거래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도의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예전에 추선호 중개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스터디 할 때 20년 전 얘기인데 집중하고 몰입해야지만 계약이 나와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계약이 안 나와. 자, 집중하고 몰입해야지만 계약이 나옵니다. 초집중.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고 설렁설렁 했는데 얻어 걸렸다. 운이 좋은 거 요행이에요, 요행. 그 요행은 오래 가지 않아. 예?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운 좋은 사람은 매달 한 번씩 있을 것이고, 운 나쁜 사람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근데 그게 몸에 체득된 사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체득된 사람은 계약이 잘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응? 그 요행이 12번씩 다 공평하게 온다면 뭐하러 공부해? 멱살 잡히지 말고요. 응? 자, 성장관리계획,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 분량을 맞추려고.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네 개 지역에서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아웃라인이 개발에 대한 아웃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맞추면 두 가지 도시계획 심의가 없고 일정 면적까지는 도시계획 심의가 없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다. 자, 이 내용이에요. 무질서한 개발 방지, 체계적인 시가와 이런 거야. 일단은 무질서한 개발 방지야.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을 막겠다라는 건 뭐냐면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개발 행위 하려는 것을 막겠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딱 그거예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거든요. 대부분 재량행위야. 건축법의 규정은 건축법에도 건축이 있고 국토계획법에도 건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의 건축은 재량행위야. 건축법의 건축은 기속행위야.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 규정에 맞으면 접도 요건 충족하고 그러면 허가해줘야 돼.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세 가지를 봐요. 이 개발이 적정한지. 응? 두 번째,
기반 시설이 있는지. 세 번째, 주변 지역과의 조화. 그것을 풀어놓은 거야. 성장 관리 계획 없네?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말한 개발의 적정성,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 이것을 규정으로 풀어놓은 게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도시핵심이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조닝도 해놨잖아. 여기는 주거형, 여기는 산업형, 여기는 뭐 일반형, 이런 식으로.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중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얘기했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왜 나왔다고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낙동강은 대표적으로 강변 취수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지만 그 물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돼 가지고 막 냄새가 났던 거야. 그러다가 뭐 2010년도인가? 2000년도 초반에 또 대형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잔 사고들이 있었고 큰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든 거야. 수도법이야. 근거법이. 수도법 7조의 2.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공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뭐예요? 제조장. 제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공장은 가능해요. 정비공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야. 거기서 말하는 것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제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일반 공장, 17호의 공장, 4호 너목의 제조업소.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뭐래? 오염사고 대비 결유시설을 해라. 비싸게 써놨는데 완충 절유시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큰 개념이에요. 산업단지 같은데 입구에다 저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사고 대비 절유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시설인 거고 완충 절유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거기서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막아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 다음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두 가지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에서 4km까지는 전면 금지, 전면 제한. 4km에서 7km까지는 좀 강화된 제한 지역. 그 다음에 7km에서 20km까지 따진다. 광주처럼 팔당 상수원, 광역 상수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은 아까 얘기했죠. 이 중에 2014년도 7월 28일 해서 한 1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입지 제한 시설이 추가된 게 다가구 주택. 원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크게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있죠. 응? 다가구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추가됐어. 안 되는 걸로. 그 다음 뭐예요? 공장. 뭐 공장, 뭐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인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 중에 8번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업무용을 중개하신 분한테는 팍 와닿는 거지. 그래갖고 뭐 되니 안 되니 막 그런데 유예기간을 줬어. 응? 수변구역에서 3년 이내에 배출하는 그 하수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 질량 리터당 10mg 이하로 맞춰라. 근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지역으로 편입해서 직관 연결하면 기존 용도대로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되네 안 되네 막 따지는데 그러니까 기존 공장이야. 수변구역 이전에 입지 제한 시설 지정 제한 이전의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하수처리 정화조 직관 연결하면 쓸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공장으로 쓰다가 창고로 용도 변경했어? 에? 다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가 한데 제가 이제 개발도로 목차는 이렇게 했어요.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 건축 요건으로서 도로,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 도로 확보, 도로 사용 권한.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도로 사용 권한이야. 네? 도로 확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 점용하고 이런 것들을 도로 확보라는 개념이고 나머지가 이제 건축 요건으로서의 도로,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세부 목차만 보시면 돼요. 도로의 법적 개념, 도로의 일반적 기능,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 기능은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공간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도로의 주요 개념, 그 다음 국토계획법상의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구별. 아까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축법 44조 접도 의무만 얘기를 하는 거고,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축 요건으로서 도로, 뭐 대지와의 도로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 요건으로서 이걸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대지 분할 얘기했잖아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해요. 네?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해. 아시겠죠?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면 뭐 분할 제한 면적 이런 거 안 따져. 잘라내놓는 면적이 작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서는 60제곱미터를 얘기하죠. 응? 내 땅이 200제곱미터야. 근데 내가 잘라내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이것을 단독으로 두면 안 돼. 인재필지에 합의라는 조건, 부지 편입하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상 잘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7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자 일단은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 위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건축선에 대해서도 위반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위반하면 안 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도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거에 맞으면 분할이 된다.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규정처럼 뭐 5m 이하로 분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응? 그 다음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농어촌 도로, 건축허가나 신고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렇게 크게 5가지죠. 이 중에서 도시계획법상 도로나 도로법상 도로 중에 우리가 보행이 안 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서 도로를 정의하고 있죠. 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것들이 사도법상의 도로다. 사도법상 도로가 왜 뜨냐면 과거에는 시도 또는 군도 이상의 시설 기준을 요했어요. 사도를 개설하려면. 근데 지금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리도급 이상으로만 시설 기준을 맞추면 돼.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과거에는 사도를 개설하려면 그 사도를 시도, 군도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는 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리도급 이상으로만 맞추면 되니까 쉽지. 그리고 저게 어디에 인도이냐면 우리가 5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법은 의제 조항이 많아요. 의제라는 것은 의제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많이 이용하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진입도로 개설할 때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50m 이상 도로 길을 못 내. 예? 근데 그럴 경우가 있잖아. 50m 금방 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알지만 50m 어프로치 하면 금방 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발도로 책 없으신 분 여기에 없어요? 없는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일종의 공지 개념이에요. 공지. 응? 건축선은 아니야. 공지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지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한때는 어느 주무관님이 유권 해석을 잘못해갖고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지 면적에는 포함돼요. 그래서 건폐율 계산할 때 산정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건물은 못 앉힌다. 그래서 공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축생 개념으로 보면은 대지에서 잘라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주차장 선은 그것이 그러면, 예. 예. 그냥 쓰는 그러니까 그 도로 경계에서 1.2m인가? 까지는 높이는 성토도 가능해요. 이 도로 접도구역은 뭐 접도구역을 만든 취지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착각을 많이 하는데 도로 확장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뭐요? 도로 구조 파손 방지를 목적이야.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을 해서 이제 도로에 영향을 줄까봐 가까이 건물을 붙이지 말라는 규정이지. 예. 미간훼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도로 확장을 대비해서 접도구역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 접도구역은 지금 20m에서 10m로 줄어든 지가 한 10년 더 됐죠. 네. 그 다음에 지방도하고 국도가 5m. 네? 예전엔 군도가 접도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군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접도구역. 그것도 없어진 지가 한 10년이 넘어요. 그렇죠. 시도도 없죠. 그러니까 고속국도,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까지만 접도구역이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에 도시구역으로 편입됐거나 접도구역 지정 예외 지역이 있거든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 사이 10km 이내 또는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1km까지는 접도구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정 예외 지역이니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자, 접도구역 관리 지침을 보세요. 네? 그걸 알고 모르고는 그 다음 도로 확보, 도로 개설, 도로 연결, 도로 점용. 네? 뭐 도로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연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결이 가능하냐 안 하냐 연결 금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도로 연결에 대해서 사전 확인 제도가 있어. 신청하면 알려줘요. 땅 샀는데 여기 도로 연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반인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으로 알아야 되지. 연결 금지 구간. 응? 대표적인 게 교차로 영향권. 그 다음 도로 사용 권한.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질문이 제일 많아. 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판례로 정립이 돼 있어요. 판례로. 응? 도로 사용 권한이라든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 사용 권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도로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판례로 정립되다 보니까 얘기가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검색을 해봐도 도로 지정에 어떤 도로 지정의 효과라든지 어떤 그걸로 인해서 도로 지정 권한, 사용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된 조항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저번 시간에 했던 도로 개발, 토지 개발에 대한 얘기예요. 토지 개발은 제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 뭐 꼭 정답은 아니에요. 개발 입문, 공법 체계, 개발 행위, 개발 요건, 개발 절차. 이게 다 유기적으로 있고, 이제 개발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주요 개념들, 아까 개발도로 얘기했죠? 일단 중요한 건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있죠. 뭐 상수원 보호구역도 개발 제한 구역도 심지어는 우리가 농지 전용 제한 시설도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거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원 거주민은 더 좋아요. 응? 농업진흥구역에서 농민은 더 좋아요. 응?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형지라고 하는 농지개발 또는 산지개발. 뭐 농지개발, 산지개발하면 결국엔 비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대체살림 자원조성비는 감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감면 받고 대체살림 개발 부담금도 안 낼 수 있으면 내지 말고 나는 돈이 많아서 맨날 애국하겠다. 그럼 내시고 그럼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요. 그 다음에 공법 체계. 아까 말한 우리를 직접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광주시 건축조례. 그 다음 하수조례, 하수도 조례. 뭐 이런 것들을 귀속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에 강의했던 것들 중에 제가 그렇게 해서 짜집기를 좀 했어요. 이런 개발, 토지 개발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놓고. 이렇게 개발행위가 토지 분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가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는 토지 분할. 이것은 무조건 개발행위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분할하는 경우도 물론 예외는 있죠. 뭐 서로 안 좋은 땅을 갖다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 이하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모양으로 잘라져 있는 것은 도자가 찍혔든 안 찍혔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정보과 가셔서 토지 이동 조서를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그럼 나와. 왜 분할됐는지. 그냥 맥없이 자르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개발의 적정성, 기반시설, 주변지역과 조화. 개발 요건 다음이 개발 절차인데, 개발 요건은 이제 개발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개발 요건으로 할지, 개발 분석으로 할지, 제목을. 자, 세 가지. 물리적인 거, 행정적인 거, 수익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수익적 분석. 원형지 개발하는데 돈만 많이 내면 되잖아. 물리적인 뭐 비용 적게 들이고, 뭐 야적장으로 한다든지, 고물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유농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수변구역에 생태 보존 지역 있잖아요. 보전 지역. 다 나라에서 매입했는데 지금 놀리고 있어. 그런 거 빌려가지고 농사는 못 짓게 해. 근데 농사는 왜 못 짓게 하냐면 물이 들어오질까봐. 근데 뭐 문호경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이런 농법으로 하는 것은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관리하기 귀찮은 거야. 괜히 사용수익 허가 해줬다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막 풀이 막 중간중간에 막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 분석. 물리적 분석은 쭉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야.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임상, 경사도, 표고 이 세 가지 따진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행정적 분석.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익적 분석. 결국에는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 개발 절차, 개발 과정 실무, 지적 측량. 실무 문서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번에 오늘 이렇게 할 것들만 목차들만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목차를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이대로 이제 검토하고 하려고 하죠. 실무 문서. 그다음 측량, 경계보고 분할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럼 개발 끝난 거죠.